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 책, 현대 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 14장. 14장의 도둑 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75년 작품이에요. 1975년. 그러니까 1970년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중산층. 이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이게 이제 첫 번째의 하나의 꼭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꼭지로 이야기한다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자, 이 두 개가 바로 이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의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중산층의 허위의식과 가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춘기 소녀의 이야기. 이게 이제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발달로 인한 소득 격차와 갈등 문제. 자,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박완서라는 작가가 나오죠. 1931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1950년에 서울대 국문학과 입학했지만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했고요. 생계를 위해서 취직한 미 8군 초상화부에서 박수근 화백을 만나면서 등단작 남옥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분단문학의 수작이라고 평가받는 엄마의 말뚝을 비롯해서 목마른 계절, 오만과 몽상 여러 작품, 특히 이제 그 많던 싱하는 다 어디로 갔을까 등 많은 작품을 발표했죠. 분단 문제, 여성 문제, 사회 문제를 아우르는 폭넓은 작품 세계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둑맞은 가난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322쪽을 펴보세요. 322쪽. 자, 322쪽에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이가 오늘 또 좀 안 입곱게 부렸다. 찌개 냄비를 열자 두부점 위에 하필 커다란 멸치란 놈이 올라와 있었고 그걸 본 상훈이는 허연 멸치 눈깔 징그럽다고 대가리는 좀 따고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점잖게 눈살까지 찌푸리며 그런 소리를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보란 듯이 대가리를 따서 입속에 넣고 차근차근 씹으며 대가리에 영양분이 더 많은 것도 모르느냐고 대거리를 했다. 멸치가 아무리 커도 멸치는 멸치인데 그까지 멸치 대가리에 달린 파린 눈동만한 눈깔 따위에 다 신경 쓰는 상훈이가 안이 꼽기도 하거니와 막연히 불안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작품에서 일단 그 문제 나오는 것부터 이야기하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그 위에 여백에다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 뭐예요? 내가 좋아해서. 답입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상훈과 같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좋아해서고요. 자, 두 번째. 상훈이 하는 일은
상훈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상훈이 하는 일이에요. 상훈이 하는 일은 뭐죠? 맥기 공장 공원이죠. 맥기 공장. 그 맥기 공장에서 이제 그 공원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꿈.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나의 꿈이 뭐냐? 인류 재봉사가 되죠. 인류 재봉사. 그래서 이 나의 꿈은 인류 재봉사가 되어 인류 양장점에 고용되는 것. 인류 양장점에 고용되는 것. 이게 나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직하자 직업을 잃었다는 거죠. 월급쟁이 생활을 면하고 무엇이 되기를 바랐는가? 네, 사장님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는 내가 상훈에게 공동의 예금 통장을 준 이유. 공동의 예금 통장을 자, 이건 뭡니까?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 모금에 앞장서라고. 폐병에 걸린 동료를 위해 모금에 앞장서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일단 문제와 답을 좀 필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이게 왜 이게 답이 되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안 읽어보신 분은 잘 모르시더라도 읽어보신 분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자,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시간 공간적 배경은 뭐냐? 1970년대 어느 겨울이죠? 1970년대의 어느 겨울. 그리고 이제 서울의 산동네죠. 현재 이렇게 써서 이게 시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나가 나오는데 나는 주인공이면서 화자예요. 그리고 상훈이 나와요. 이 상훈은 가난 체험을 위해 맥기 공장에 위장 취업한 대학생이죠. 대학생 상훈입니다. 이렇게 필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등장인물은 어머니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두 오빠, 그 다음에 아줌마가 나오죠. 이 아줌마는 인형옷 봉제공장 주인이죠. 인형옷 봉제공장 주인이고, 어머니 친구죠. 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등장인물이 나, 상훈,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인물에 등장한다는 거,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내가 상훈과 사는 이유, 이제
내가 상훈과 살잖아요. 내가 상훈과 사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는 제가 이제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를 말한다면 바로 생활비의 전략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생활비의 전략이다. 내가 상훈과 사는 이유, 생활비의 전략. 이것도 써놓으세요. 좋아하기 때문도 있고 생활비의 전략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알고. 자, 324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부터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넷째 줄. 집주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여기서부터 끝에 냄새가 날 것이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집주인이부터. 그래서 집주인이 새방에 부엌을 만들어준답시고 추녀 끝에 블록담까지 사이에 무명폭만한 하늘을 아예 슬레이트와 루핑. 이 루핑하고 슬레이트는 밑에 각규에 나오죠. 슬레이트 지붕. 루핑은 지붕을 이는 일.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는 이제 루핑을 이렇게 써요. ROF가 지붕이라는 뜻도 있고 지붕을 이다. 동사로 쓰이죠. 여기 ing가 붙은 거예요. 이걸 루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각으로 막아버려 명색이 부엌인 이 속은 침침하고 환기도 안 돼. 바람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늘 영은 땅가스와 음식 냄새로 숨이 막힐 것 같다. 매캐하고 짜고 고리타분하고 시적지근한 냄새가 밖에서 갓들어서면 눈이 실 만큼 톡했다. 이 냄새는 방에도 옷에도 이부자리에도 배었다. 여기다 밑줄 세요. 이 냄새는부터 있었다까지 있었다. 이게 이제 결국 뭡니까?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가난한 삶의 구체적 경험을 뭘로 취하는 겁니까? 냄새로 취하는 거죠. 이게 그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상층민과 하층민의 이야기인데, 그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취환하죠. 그리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한다. 이게 이제 냄새를 중시하는 게 후각이죠.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한다. 자, 그렇게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달라. 그러나 나는 이 냄새를 부끄러워하거나 싫어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오빠가 냄새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냄새를, 여기, 이 냄새를 부터 밑에 것이다. 다음 줄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냄새를 맡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어느 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만 남겨놓고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못난 부모 동기에 복수하는 뜻에서도 이 냄새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뭘까? 이 부분은 가난의 냄새와 뭐의 죽음? 가족의 죽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의 냄새와 가족의 죽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326쪽으로 가겠습니다. 326쪽. 예,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세 번째 단락 끝에 달렸다. 까지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겨울 아침에 산동네 골목은 살아있는 것처럼 힘차게 꿈틀거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여름 아침에 억센 푸성기처럼 청청한 생기에 넘쳐 있다. 가난을 정면으로 억척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이런 특이한 발랄함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치를 떨며 경멸했던가. 배알도 없는 것들이 천덕스럽고 극성스럽기만 하다고.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을 꼬여서 같이 죽어버렸던 것이다. 흡사 찌개 속의 멸치처럼 눈을 동자 없이 하얗게 뒤집어 쓴 추한 주검과 냄새나는 가난을 나에게 떠맡기고 그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한 가난을 내가 지금 얼마나 친근하게 동반하고 있느냐. 자, 그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는 뭉클하니 뜨거운 쾌감을 느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런 사실에 대해서 나는 쾌감을 느꼈다는 그런 대사가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게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떠맡겼다는 거예요. 나에게 떠맡기고. 그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한 가난을 동반하고, 인나에 나는 뭉클하니 뜨거운 쾌감을 느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가난을 경멸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안다. 나는 뽐내기 좋아하는 소년처럼 가슴을 펴고 비탈길을 곤두박질하듯 달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 327쪽을 볼까요? 327쪽을 보십시오. 327쪽에 이제 보면 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나는 미싱을 돌리며 언제고 양재를 별 것을 꿈꿀 때가 제일 즐거웠다. 옷다운 옷을 만드는 인류 재봉사. 거기서부터 붙였어요. 인류. 쭉까지 해서 논리면까지. 자, 인류 재봉사가 되어 인류 양장점에 고용될 날을 막연히 꿈꾸며 재봉틀을 놀리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나의 소박한 꿈. 이렇게 필기하세요. 이건 뭐냐? 인류 양장점 취업이다. 이게 소박한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단조로운 작업도 한결 덜 지루했다. 내가 인류 재봉사가 된 후에도 상훈이가 맥기 공장이라고 했는데 이 맥기라고 하는 것은 가짜라는 뜻이 가짜. 가짜.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직원이어도 괜찮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약간 고민도 되었다. 은반지를 감쪽같이 금반지로 만드는 일은 확실히 신기한 일이지만 너무 요술기가 있어 사기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상훈이 말로는 장사꾼들이 그걸 갖다가 금반지로 속여 파는 일은 없고 다만 금반지를 끼고 싶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싸게 팔 뿐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도 싶었다. 실상은 나도 그런 거라면 하나 끼고 싶었다. 언제고 한 번은 상훈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소리를 하긴 할 테고 그때 넌지시 맥기한 아까 여기 가짜라고 가짜 금반지를 내 손에 끼워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얼마나 무드가 날까?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그게 맥기한 반지란 걸 알리지 말아야지. 이런 공상은 행복한 공상이었다.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맥기 공장 직원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속이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있고요. 여기 책을 막 읽다 보면 중산층 뭐 이런 의미로 관련된 것이 많아요. 이제 특히 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머니의 328쪽으로 위에다 쓰세요. 어머니의 허영심이 등장을 하고요. 중산층 인정 욕망. 이게 등장을 합니다. 어머니 허영심, 그다음 중산층 인정 욕망이 나옵니다. 이 중산층이 뭐 상당히 많죠. 이 중산층 개념이라는 게 뭐 중간 계층의 그 사람을 의미하는데 중산층.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겠죠. 자산이나 직업이나 수입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산층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어머니는 허영심, 체면, 가난에 대한 혐오, 거리두기 뭐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31쪽. 여기 이제 보면 두 번째 단락. 합심하면 살 수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창피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도 벌고 어른들도 벌고 노인들도 벌고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살고들 있어요. 텔레비전 놓고 사는 집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돼지고기 구워 먹으면서 사는 집도 있고 아무튼 시끌시끌 노래도 부르고 낄낄낄 웃기도 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나왔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그 합심하면 살 수 있다. 이 부분은 뭘까요?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의 설득이죠. 어머니, 고 이게 나오는 거죠. 나는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어머니는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야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단락의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 보세요. 가을이라고는 하지만 노염이란 건 늦더위라고 나왔죠? 노염이란 건 늦더위를 가리켜요. 늦더위.
거기 밑에 각기를 보면 늙을 노자에 이 염자가 무슨 염자냐면요. 써놓으세요. 불탈 염자예요. 불탈 염자. 염이라는 게 불탈 염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지 않는 여름 더위, 늦더위, 노염이 가시지 않은 무더운 날 방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문틈은 꼭꼭 봉하고 내 식구가 나란히 죽어 있었다. 다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죽어 있었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가족의 동반자살. 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334쪽. 334쪽을 보세요. 거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 줬다는 거였다. 3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일이었다.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건니 다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이거든. 이렇게 났죠. 이 가난뱅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펴놓으세요. 이거는 가난한 여기 써놓으세요.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냐? 거리를 두는 표현. 자, 이게 가난뱅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리를 두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난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3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내가 상훈이를 만난 것은 5원짜리 풀빵을 굽는 포장친 구르마 앞에서였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학적으로 소급제시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플래시백. 소급제시라고 합니다. 나는 한눈에 그 근처에 질비한 간에 공업하는 공장의 직공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풀빵을 먹는 꼴이 여간만 꼴불견인 게 아니었다. 손이 더럽다는 걸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랬겠지만 풀빵을 맨손으로 잡지 않고 어디서 났는지 오톨오톨한 꽃무늬가 있는 하얀 종이 냅킨으로 싸서 집어먹고 다 먹고 나서는 그 냅킨으로 이번저리를 잠옷 점잖게 꾹꾹 눌러 닦았다. 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서술. 이걸 이제 소급제시라고. 좀 소급제시 뜻이 뭐냐면 서술자나 인물, 이거 좀 써볼까요? 서술자나 인물이 이야기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 사건을 제시하는 서술. 이걸 소급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훈과의 그 첫 만남은 지금 상훈과의 첫 만남이 있었죠. 이 상훈과의 첫 만남. 이건 뭡니까? 바로 풀빵을 냅킨에 싸서 먹는 모습이죠. 근데 이 먹는 모습에 뭘 느껴요? 꼴 사나움을 느끼는 거죠. 느낀다는 거. 자, 3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7쪽. 자, 여기 이제 보면 세 번째 단락. 어느 날 내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상훈이가 돌아와 있었다. 그는 냉랭하고 남남스러운 남남 같은 얼굴로 나를 맞았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했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그는부터 그다음에 깨끗했다. 처음에는 가난한 척 한 거죠. 결국은 뭐예요? 이 상훈이의 정체가 나오죠. 상훈의 정체는 뭐냐? 부잣집 대학생. 가난 체험을 위한 공부하다는 거죠. 이게 등장을 하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내 방에 앉는 게 아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나는 그가 비참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만 상상했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우두망찰. 이 말은 13번 각주 밑에 나옵니다. 정신이 얼떨떨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우두망찰이라고 그래요. 잠시라도 도망갔다 나타날 수 있으면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웬일이야? 내가 들어도 내 목소리 같지 않은 가래가 걸린 듯한 잠긴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응, 돈 갚으려고. 그때 그게 3만 얼마더라? 은행원처럼 친절하고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나는 내 속에서 꿈틀대던 정다운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지독한 혼란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339쪽을 보세요. 339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339쪽에 그 보시면, 자, 거기 그 네 번째 단락에 넷째 줄부터 볼게요. 네 번째 단락 넷째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부자들이 이런 말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하세요. 소명이다까지. 그 단락 끝에. 부자들이부터 소명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가난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그래서 음, 내 가난은 나에게서 소명이다. 하늘이 부여해준 이 소자가 무슨 소자냐면 부를 소자예요. 부를 소자. 부를 소. 그다음에 명은 사명할 때 명자죠. 운명. 부르는 운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훈이 이제 동거를 했지만 상훈이 뭐랄까요? 가난한 줄 알았죠. 나는. 근데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썼어요. 사랑의 실패와 배신은 참을 수 있어도 뭐는 참을 수 없어요. 신분을 속이고 나의 꿈과 삶에 대한 신념을 희롱한 것은 신념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여기다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 자, 그 다음에 340쪽.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340쪽이 두 번째 단락. 거기서 또 밑줄 치다 쭉. 부끄럽다까지. 두 줄. 자, 이거 뭐예요? 부끄럽고 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쉽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건 이렇게 썼어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활이었어요. 나의 삶이. 자, 이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활이 끔찍하고 그런 생활로 바뀌죠. 자, 그렇게 써주세요. 자랑스럽고 당당한 생활이 끔찍하고 부끄러운 생활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341쪽으로 가겠습니다. 341쪽을 보십시오. 341쪽입니다. 네 번째 줄 끝에부터 이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쭉 가면 뿐이었다. 자, 여기까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거죠. 일 뿐이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저 위에 읽어보면 살림살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나의 살림살.
자, 이걸 이야기한다고 써놓으세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좀 볼게요.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이 341쪽 마지막 줄이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 땅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이런 이야기죠. 어,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은 1번, 가난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가난을 못 살, 그래서 동반자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가난을 견디는 자. 그러니까 이 가난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냐?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 다 나중에 동반자살하는. 근데 가난을 견딘 자는 나예요. 또 봉제공장 아줌마. 아줌마가 가난을 견디죠. 자, 세 번째가 있죠? 그 세 번째 뭡니까? 가난을 훔치는 자. 이거 누구겠어요? 상훈과 그의 아버지. 그렇죠? 위장 취업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자, 그래서 343쪽에 보면 위선과 허영, 미화된 가난이라고 나왔죠. 사춘기 소녀의 일그러진 삶. 일그러진 삶이라는 거. 삶이 일그러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의 부모님의 동반 자살, 허영씨 많은 엄마, 또 상우는 가난을 훔치려다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위선 사려 깊은 부자의 관심이라는 거. 그렇죠? 소설 이끄는 현재 이야기는 상훈에 대한 나의 애정과 불안의 내용이다. 봉제 공장에서 인형을 만드는 나는 맥기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나서 동거한다고 나오죠. 상훈과 함께 살면서 이제 방세 생활비를 아끼게 된 뿌듯하다. 나의 꿈은 인류 재봉사가 되는 것이고 맥기 반지를 끼워주며 주변인들의 호기심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세 번째는 허영,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죠. 가난을 두려워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상훈의 배신보다 가난을 못 견딘 가족이 동반자살 이야기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엄마 친구인 봉제공장 아줌마에 의하면 엄마는 허영 덩어리였어요. 허영.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5쪽을 보세요. 미화된 가난. 아름답게 표현된 가난이라는 뜻이에요. 미화니까. 가난을 경멸하고 두려워했던 가족을 대신해서 살아남은 나에게 가난은 소명, 불러주는 운명이 된다. 난 엄마가 경멸한 가난의 역격스러움에 그런 그 발랄함, 힘찬 꿈틀댐, 청정한 생기를 느낀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동형성, 거기 346쪽에 둘째 줄에 반동형성이란 말 나올 거예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동. 그래서 자신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 정신적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트라우마가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고 해요. 극복하고자 나는 따뜻하고 용감하게 가난을 지킴으로써 소명을 다한다. 그러나 가난을 대리 경험하려는 상훈에 의해 모든 것이 깨진다. 더러운 벽지, 고장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포마이커, 상등이 무의미하게 추하게 다가오고 가난을 구성했던 살림살이들이 더러운 잡동사니로 전락한다. 가난과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이 체감되고 가난의 실체가 보인다. 이 자각의 순간 가난에서조차 생명을 빼앗는 깜깜한 절망감을 마지막에 배치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어머니도 가난을 소명으로 삼았던 나도 그 바닥에 이른 가난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제 꿈조차 빼앗긴 어린 소년에게 가난의 냄새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가? 답은 독자의 몫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에 대한 세 가지 태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요. 이 책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교재 책에 나온 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셔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벌써 시간이 한 5분도 안 남았네.
자, 음소거 좀 해제 좀 해주시고요. 음소거를 해제를 좀 해제해 주시고, 좀 설명을 좀, 음소거를 좀 해제해 주세요. 예, 그 강정순 하고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 공부요? 음, 재밌으셨어요? 예, 재밌는데 막 이거 선생님 불러주는 거 쓰느라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막 뒤집고 쓰고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니까, 네, 올려드릴 다시 때 보면 다시 되는데 한번, 예, 예. 근데 왜 예, 그러냐면 예, 저도 그럴게요. 짧은 시간에 이걸 설명을 예,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예, 저는 예. 쓰느라고 막 바빠갖고요. 아니, 그러니까 쓰시고, 다시 근데 한번, 거의 다 이해가 됐어요. 예, 이게 이해되시면 됐고,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더 예, 들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예, 김선학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예. 김선학 대표, 오늘 좀 바쁘셨나 봐요. 조금 늦게 예, 들어오셨는데. 예. 예, 예. 조금 늦게, 조금밖에 안 들으셨지만, 뭐, 책 이제 네. 끝났어요, 벌써. 그래서, 예, 예. 후회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뭐 공부했던 거. 저도 저기 뭐 스터디는 될 수 있으면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 음.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이 더 중요하죠. 스터디보다. 예, 일단, 그전, 예. 예, 예. 뭐 어떠셨어요? 공부 이 책을 해보신 이제 책이 원래 책거리 오늘 지금 예.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뭐 재밌어요. 뭐 예, 우선 뭐 문학이라는 게 음, 소설이니까 음, 이야기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야기를 뭐 그냥 남한테 이야기를 어릴 때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음, 내가 직접 보고 아 이런 이야기도 예, 있구나 하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예,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원래 국문학 자체가 지금 이제 빙산의 일각을 공부하셨지만 뭐 예, 아주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체로 오해지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 최인수 가고님 뭐 책을 끝내는 한 말씀 해주세요. 동안 정들었는데 섭섭해요. 뭐가 그 왜요? 정들었던 게 섭섭해요. 이제 아, 이게, 끝났잖아요. 뭘 끝나요? 이거 하고 또 다른 책을 하죠, 제가. 다른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4년 동안 강의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니 저 요번 학기 요거 요 책 이 끝으로 책만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할 게, 교수님하고 끝나는가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이 책하고, 다음에 예. 글과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 교재 아, 있으시죠? 그거 좀 해드릴 거예요. 그 예, 다음에. 그거. 예, 예, 그것도 감사해요.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제가 원래는 뭐 제가 나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글과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 예. 한문 과목 있잖아요. 한문. 예, 한문을 예. 좀 어려워하시니까 그거는 글과 생각 끝나고 나서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한 5월 말까지 이 책만 예.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셨구나. 이 책만 끝내는 예, 게 예. 아니고 현대소설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예. 4학년까지 저는 국문과에 한 4학년까지 과목을 다 할 줄 알아요. 이해 가세요? 뭔 말인지. 제가 예. 공부를 하기가 11개인 거 아시죠? 제가. 예.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저만 잘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예, 걱정하지 많이 마시고. 예. 도움. 도움 좀 예. 되셨나요? 예, 많이 됐어요. 예. 예,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에게 좀 알맹이만 해드리려고 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쓸데없는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거를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읽을 수가 없어요. 강의 시간에는 이제 예. 핵심만 읽어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책 안 읽으시면 시험 점수 안 나와요, 기말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재는 무조건 소설책 읽듯이 다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시험 점수 잘 맞으실 거예요. 하여튼 예. 그 수업 고생하셨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